네, 여러분 주말을 앞두고 있는 즐거운 글쎄요 한국 정치권을 보면 즐겁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금요일입니다.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님 금요일날 함께 해주시는데요. 교수님이 방송하기 전에 원래 이런저런 막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긴 하는데 오늘 이 금요일 방송처럼 뭔가 내가 이것만큼은 꼭 말해야겠다. 정말 이 주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주셨는데 다름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우리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유튜브 나가서 김혜지 의원 비판한 게 좀 화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박민영 대변인이 멸콩TV 출연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 뒤에도 뭐 한동훈이 라디오에서 직접 이 문제 언급하기도 하고 친한계가 조직적으로 이제 박민영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을 좀 제거하려고 나선 모습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이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일단 저는 김혜지 의원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용해인을 비례대표 2번 연속한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 비례대표는 각 분야 전문가를 근데 활동하는데 조금 명성이 모자란다 그런 분을 모셔서 4년 동안 이제 입법 활동하게 하고 그 명성으로 이제 계속 그 일을 사회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번 갖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각 분야에 급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장애 이쪽도 굉장히 급하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소외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김혜지 의원만 2번을 연속 국회의원을 한다.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거를 용해인을 비판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이번에 비례대표 중에 수석 대변인 하고 있는 최보윤 의원도 장애인이에요. 그분이 1번인가? 네, 그럴 거예요. 1번일 거예요. 그런데 최보윤 의원도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정말 누구 못지않게 모든 행사나 뭐 대장동 규탄 집회나 이럴 때 추운 아침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의 기조에 맞춰서 열심히 대변인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최보윤 의원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한 명 더 장애인분들에게 비례대표를 준다고 하면 한 번 한 김혜지 의원이 아니라 장애인 협회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협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시는 게 훨씬 더 외연 확장이나 장애인들 분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장애인 혐오나 장애인 차별이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분을 비판하는 게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막 나갔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을 제가 비례대표제가 왜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 김혜지 의원 덕분에 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인식이 많이 확대됐다. 그래서 김혜지 의원을 칭찬하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김혜지 이분이 여당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어째 힘을 가진 여당 의원. 근데 지금은 김혜지가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상권 분립을 뭐 넘나들고 그리고 지금 법안을 지금 김혜지는 그거잖아요. 김혜지는 각각 하나하나가 입법 기관이잖아. 하나하나가 국회의원이잖아. 그렇다면 법을 갖다 이재명 범죄를 없애는 그런 목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민주당이 하니까 민주당이 하면 입법 기관으로서 누구보다 그걸 비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잘 싸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에게 요구되는 거는 정말 이 야만적인 정부에 맞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의석수가 많긴 합니까? 꼴랑 107석 있어요. 그런데 이 김혜지란 분은 전 이재명과 김혜지를 놓고 쳐보면 한 번도 이재명을 비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박민영 대변인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로 고소가 들어가더라고. 나 이거 보고 아니 이번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고 나라가 위기고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이 와중에 왜 이 사람은 자기 비판했다고 이거를 갖다 이렇게 발끈해서 왜 이걸 얘기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분은 한결같이 그게 뭐냐면 그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래서 특검 3대 특검법에 모두 찬성하고 심지어 특검 조사에도 굉장히 성실히 응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하고는 또 이제 이게 또 별개잖아요. 별개지. 근데 이분이 지난 7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인권위원회가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서워 지금. 인권위원회가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그 인권을 좀 이제 옹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인권을 지키면서 조사해라. 그렇지. 이런 안을 인권위가 의결을 했죠. 그래 바로 그거.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김혜지가 윤석열 이분이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신한 염전노예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분의 인권을 챙겨줘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그때 이제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좌파들이 심지어 좌파 인권하는 애들이 조두순 같은 애 인권조차도 막 지켜주려 그랬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고 힘이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7월 달쯤 그때는 이미 뭐 구속돼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실제 특검에 의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진짜 탄압을 받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더라도 어쨌든 개인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인권인데 그 인권위를 갖다 비판하는 이런 성명을 낸다. 더구나 이분이 국힘이잖아. 국힘이고 자기가 모셨던 분인데 이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 우리 당 국회의원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번 그 그러니까 김혜지 2기부터 저는 김혜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 거는 제가 봐도 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김혜지는 어쨌든 간에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그래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 다른 거에도 좀 신경을 써야지 어떻게 이거 하나만 하냐고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안 이야기도 하겠지만 네. 김혜지 의원이 뭐 박민영 대변인 등을 비판하면서 법안 관련된 국회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네. 그 기자회견에 함께한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전장년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사례가 그러니까 김혜지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분이 뭐 특별히 더 잘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전장현 사태죠. 전장현 사태. 이 전장현이라는 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상하게 보수 정권 때만 되면 튀어나와 가지고 막 지하철을 막아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장현의 이 시위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쩌면 그 김혜지 의원은 뭐 장애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2번 하신 분이고 이분보다 훨씬 못한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지하철 안에는 그런 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침에 이 사람 때문에 출근을 못해서 그리고 막 직장에서 그 심할서 쓰고 이러는 고통. 그리고 누군가는 급하게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전장현 시위 때문에 부모님 임종을 놓쳤다 뭐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그 영상에 잡히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네. 엊그제 그 전장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김혜지가 장애인 전문가라면은 전장현한테 가가지고 야 최소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왜냐면 전장현도 김혜지한테는 함부로 못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지난번에 언젠가 뭐 그 김혜지가 전장현한테 가서 무릎 꿇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는 그게 거의 국회의원이 과연 그게 할 일인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장애인 단체나 협회를 네. 많이 만나 보면요. 네. 전장현의 행동 방식이나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전장현이 주장하는 탈시설 법안이 지체장애인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그게 절대 선인 것처럼 하고 네. 자기 수석 보좌관도 지금 전장현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네. 전장현 관계자들과 다 기자회견하고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장애인 인권 증대의 가치와 맞는 건가? 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전장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이 출근길 점거하고 방해하는 시위는 좀 너무하다라고 선 끊는 의원들이 있는 마당에 네. 이런 비판은 우리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장현 이런 시위로 인해서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네. 있죠.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전장현이 작년인가 언제 이제 뭐 파리 뭐 독일 이런데 이제 그 외국으로도 많이 장애인 가요. 올림픽 가서 거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본 결과 우리나라 지하철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훨씬 잘 돼 있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외국 나가서 시위를 계속 할 일이지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정말 웬만한 서울 시내 그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 빼놓고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고 장애인이 다니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물론 장애인이 일반인과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렇게 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세훈 이쪽 시장 관련해서 뭐 예산 깎였다는 걸 가지고 왜 오세훈 시장한테 따지지 않고 우리한테 화풀이 하느냐 한 시민의 절규 이런 거를 좀 전장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김혜지 이분은
이 전장현에 대해서는 절대 손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냥 장애인은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전장현도 비판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김혜지 이분이 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그러면 이분이 정말 증진시킬 자격이 능력과 자격이 있느냐? 저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그 김혜지가 이런 법안을 만든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장기 기준 관련된 거 말씀하시나요? 장기 기준 그거 이제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네. 그 정신건강증진법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이런 거에 대한 그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서민 교수님께서 네. 내가 의료인으로서 전문가로서 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비판할 거 비판해야겠다고 딱 준비해 오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박, 그러니까 뭐 묻고 이러는 거를 금지하자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위반하면은 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왜 이제 김혜지 이분이 이거를 만들었냐면은 그 어떤 정신과 환자가 이제 묶여 있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본질은 사실은 그분이 방송을 많이 나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원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한 달 만에 이 법안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원래 법안을 만들 때는 말이죠.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고 특히 이거의 당사자인 정신과 의사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을 그 의료기관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신의 정책을 반대해서 이제 너 맛 좀 봐라라고 하는 강제로 그냥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김사랑 씨라든지 어떤 분의 형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장 이제 같은 그런 지자체장이 그렇게 강제로 보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장애인이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미 폭력을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 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을 갖다 이제 병원에 보냈는데 이분을 묻거나 이러지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 거기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그런 다른 직원, 의사들 이런 분들이 다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2018년에 강북 삼성병원에 근무하시는 양세원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외래를 거의 끝마칠 때쯤 어떤 정신 질환자가 와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원래 그분 환자였는데 오랫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던 환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더니 뭐 칼을 꺼내서 막 나중에 이제 그 양세원 이분이 결국 도망가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뭐 좀 특수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강박하지 않고 환자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의료적으로 필요할 때는 네. 무조건 다 강박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치도 의학적으로는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병원에 일단 보낼 때는 이미 안정화가 된 상태 그런 게 아니라 괜히 그때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판단에 따라서 강박을 할지 말지를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 정신과 학회에서 뭐라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정신 의료기관에서 누가 이거를 근무하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조현병 학회 이사 이정석이라는 이사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강박해라라고 막 하다가 뭐 이번에 이제 사망하니까 왜 강박하냐라고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정책과 또는 법이라는 게 이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김혜지 의원은 그 정신과 이쪽 담당자들하고 최소한의 의사소통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감성 대신에 차가운 이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야, 내가 네 편이야 하고 법을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지금 마구 남발하는 거하고 뭐 목적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그거하고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혜지 의원이 진짜 뭐 제대로 알아보고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좀 만나서 말을 섞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또 이번에 드러난 게 뭐냐면 이건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철회를 하긴 했지만 그 장기기증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기기증법. 그 부분이 논란이 돼서 박민영 대변인이 네. 그 법안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장기기증법 개정안은 뭐냐면 일단 그 그러니까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이제 확인되면 이제 그 유족들 동의도 이제 필요 없이 무조건 이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항목을 이제 삭제를 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이제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하지만 이 장기 기증이라는 이거는 마음이 나중에 그 본인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망 시점이 돼갖고 내가 그거 괜히 한다 그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럴 때 이거 유족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 당사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기증한다고 했던 거를 철회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에 그때는 유족의 얘기도 굉장히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 무시한 채 그냥 본인이 한번 정하면 그냥 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장기 기증에는 또 골든 타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 이 법이 시행된다면 나중에 이제 유족들은 그냥 장기가 좀 없어진 그런 분의 사체를 이제 마주해야 되는 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유족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연명치료 중단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명치료 중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유족들이 본인이 나중에 연명치료 반대한다고 했지만 유족들이 막상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인에 대한 그 유족들의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갖다 전혀 이제 헤아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법안 냈다가 이렇게 철회를 했거든요. 근데 철회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이것도 법안이 너무 감성적이라는 거죠. 그냥 장기 기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 필요성을 오히려 더 알리고 뭐 개몽하고 국민을 개몽하고 이런 쪽으로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달랑 법안을 만들어 버려서 오히려 이제 혼란이 좀 일고 그래서 오히려 장기 기증에 대한 반감이 더 생길 수가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은 제가 보기에 우리 이재명 정부랑 전혀 싸우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본인의 하는 거에 대해서도 딱 그렇게 전문성이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누가 자기를 비판하면 그걸 장애인 프레임으로 가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분을 누가 공천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자, 서민 교수님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김혜지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들 이게 정책적인 문제점 여러분 다소 조금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국회의원은 원래 법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보고 공부하고 비판하는 게 사실은 정치의 좀 본질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제가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소 지루하셨더라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서 응원을 해주시면 지금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정치 주제로 넘어가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댓글 폭발이고 아주 멋있다고 네. 다 알아들었다고 다 흥미로웠다고 얘기하는데 뭘 지루하기는 평소보다 시청자 수가 좀 줄어든 게 느껴지지. 시청자가 네. 평소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네.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여기 찐팬들만 들어와 계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빨간 옷 입었잖아요. 빨간 옷. 네. 빨간 옷 입었다는 건 뭐냐?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 사실 월화수 저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요? 평균 시청자가 다 뭐 작을 때 6천 막 9천까지 찍고 막 했었는데 목금을 우리 서민 교수님과 함께 하는데 월화수 3일과 제가 최종 조회수를 한번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그리고 이것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김혜지 말씀하세요. 관련해서 네. 이제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법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당협위원장을 있지 않습니까? 국힘의 그 시위 같은 거에 잘 참여를 해야지
해야지 당협위원장을 주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성 평가가 있죠. 네. 그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강경책만이 해결책이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의석수가 모자라서 우리는 어떤 걸 해도 국회에서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해볼 수 있는 게 없을 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두 번째 언론이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고 뭘. 대통령은 계속 이상한 정책하고 나라가 지금 망할 것 같은데 지금 환율 지금 폭등한 거 아십니까? 아니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에 이제 뭐 계엄으로 인해서 환율이 폭등했다고 어떤 사람이 인터뷰가 났어. 우리 딸 유학 간 우리 딸이 이제 어떡하냐 하고 엄마가 막 눈물 짓는다 그런 기사 났거든요. 그 딸은 제가 알기에는 모르겠지만 귀국 아직 안 했거든. 그러면 지금 환율이 1,500원대 거의 뭐 근접한 지금 그 딸에 대한 인터뷰를 다시 해서 그 엄마가 다시 나와서 우리 딸 어떻게 하라는 이런 인터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공정한 언론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지금 환율이 올라갔는데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재명 태평성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MBC는 최근에 환율 관련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환율이 오르는 거래요. 네, 서학 개미 탓을 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MBC 기사인데 서학 개미 맞아. 환율 원인이 옛날에 IMF 때 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 많이 가고 사치해서 IMF다 했던 것처럼 MBC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환율 오른 걸로 MBC가 난리친 거 비교해보면 안 다르다가 지난주인가 겨우 한 꼭지 뉴스 냈는데 이거 서학개미들 때문이다. 미국 주식 너무 너네가 많이 투자해가지고 환율 오르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 언론입니까 교수님 이게? 정말 대단한 언론사고요. 이런 MBC가 참 국힘 언론이라고 최민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엠팍이라는 데에서는 엠팍이라고 약간 거기가 인터넷 커뮤니티가 되게 좌경화됐는데 엠팍은 그래도 중립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환율에 뭐라고 그러나 봤더니 어떤 애가 댓글을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애가 야 환율 오르면 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좋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계엄 당시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반박했더니 걔가 이러더라고. 그때랑 지금이 같냐고. 아니 뭐가 다른데 뭐가 지금 여러분 차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르고 있죠 엄청. 지금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해도 원자재는 우리가 사야 되고 기름 같은 거 우리가 없잖아. 무조건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 환율 직격탄이 바로 이런 거라니까. 근데 왜 그럼 외환위기 때 넘어갑시다 그냥. 아니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갖고 이번 환율에 대한 이 언론의 침묵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언론을 제 마음속에서 고발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실컷 하시다가 넘어갑시다라고 하면 진행자가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숨이 차서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이 모자가 있는 옷을 입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교수님 숨 쉴 시간 잠깐 벌어드리기 위해서 네. 30초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 알리는 말씀 들려드리고 올 텐데요. 들으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준비해 주신 교수님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 알리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서민 교수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김혜지 의원 법안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하고 싶다 장최고라고 주문하신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서영교입니다. 서영교. 여러분 얼마 전에 서영교가 쿠팡 특검이라고 지금 민주당이 뭐 이상한 특검 하나 또 만들어요. 얘네는 거의 특검 중독이에요. 그렇죠. 상설 특검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 앞으로 뭐, 이제 검찰은 필요가 없는 게 다 특검이 다 할 거거든. 그러니까 쿠팡 수사를 위해서 봐주겠다라는 명목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검찰 고위직들을 조져버리겠다는 게 얘네들의 어떤 속내인데 맞습니다.
이 쿠팡 특검을 하겠다는 서영교가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출신 모 씨를 만난 장면이 KBS에 찍히면서 화제가 됐고요. 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자로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네. 서영교가 쿠팡 누구 만난다. 근데 부적절하다. 근데 그 핸드폰 사진도 지금 막 다 알려졌거든요. 네. 교수님 이거 굉장히 열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열이 받았죠. 저는 네. 이게 뭐가 열이 받았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요새는 휴대폰이 이제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카메라가 휴대폰 보고 있으면 그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뭐 지난번에 주식하다가 어떤 걸렸죠. 이춘석 의원이. 이춘석 네. 같은 걸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이 휴대폰 화면을 기자한테 찍힌다는 거는 일부러 찍으라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번에 그 서영교가 이제 상설 특검 임명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만났는데 쿠팡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이용명 쿠팡 상무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그리고 변협 회장하고 변협 간부를 만났는데 서영교 넷이 만났는데 이 변협 간부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근데 봤더니 김병기 보좌관이에요. 이게 골 때리는 관계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넷이 만난 거를 그럼 누가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김병기가 얘기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가 열받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정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영교가 이거를 그 윤석열 계엄의 동조자라고 이거를 제보했고 그는 뭐 쿠팡 수사 외압의 옹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파는데 아니 KBS가 뭐 조작 보도를 했다 막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있잖아요. 그 이번에 그 최민희가 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뭐 10억 원 정도를 뭐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유튜버를 그렇게 뭐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전에 먼저 그러면 서영교라든지 그리고 열린 공감 TV라든지 아니면 뭐 청담동 TV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예라도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마치 보수 쪽만 막 그렇게 할 것처럼 막 하는 것과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서영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쿠팡 관계자가 나올 줄 알았으면 안 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욕했던 게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디올백을 줄지 알았으면 안 나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럼 죄 없다 이렇게 되겠냐고. 더구나 그 목사는 이미 공작을 하고 한 건데 이거는 공작도 아니야. 공작도 아니고 쿠팡 전 서영교가 당연히 알고 나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치들은요 뭔가를 이렇게 제가 일반하면 안 되지만 누가 오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가잖아. 더구나 국회의원 법사위쯤 되면은 뭐 누가 나오는지 정도도 모르고 그냥 단지 변호사협회 회장을 만나러 갔다? 이걸 어떻게 이걸 믿으란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과 좌파들 보면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요. 네. 보수 우파는 네. 잘못을 하다 걸리잖아요. 네. 그럼 일단 미안하다고 해요. 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변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좌파들은 이렇게 잘못을 하다가 걸리면 더 뻔뻔하게 이거는 악의적 공작이다 고소하겠다 가만 안 놔둔다 네. 다 뭐 조작이다 위조다 뭐 나를 뭐 잡아뜨리려는 음모다 더 뻔뻔하게 오히려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영교도 전형적이고 이번에 뭐 동양대를 다시 고소해서 표창장 위조가 없었다고 설치고 있는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네.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뻔뻔하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서영교를 만났던 그 상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용명 이분이 원래 이제 쿠팡에서 하는 일이 대관 업무, 그러니까 그 사회 공헌 업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대관 업무거든요. 그게 그 민주당 대관 업무를 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 서영교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보좌관 출신의 그 변협하고 서영교. 이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요.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 이거는 뭔가 있었다고 보고요. 서영교는 그리고 조이대 한독수 이거에 대해서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서 막 정의의 화신인 양 검사들을 갖다 막 호통치고 특유의 그 목소리를 호통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코미디예요.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여기에 얽힌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이 핸드폰 네. 다른 사람이라면 실수일 수 있는데 김병기는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렇지, 국정원 출신이지. 국정원 출신이 이거 핸드폰 찍히는 보안 이런 거는 거의 그 사람들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잘 찍히게 보이라고 갖다 대줬어.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두 사람이 네. 악연이 있어요. 네. 김병기와 서영교는 여러분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붙었던 라이벌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김병기 아들의 국정원 야, 막 그렇죠, 그렇죠. 특혜 채용, 불법 채용이다, 뭐 취업 네. 로비했다, 뭐 녹취록 이런 게 막 터지면서 MBC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았냐? 이거 서영교 측이 흘린 거다. 음. 김병기 공격하려고. 그랬던 김병기가 이번에 서영교가 쿠팡 임원을 만나? 그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받자마자 바로 이거 서영교 한번 너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웃기고 있는 택도 없다 하면서 이게 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잡아도 너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권력 암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치열하다. 네. 얘네 이제 지금 정청래랑 뭐 이재명이랑 싸우고 뭐 김어준 들어오고 문재인 유튜브 찍고도 이것도 난리인데 김병기, 서영교가 서로 한 방 한 방 매기는 게 거의 정치적 치명상이거든요. 네. 저는 쿠팡 때문에 서영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못 나온다고 봅니다. 경선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불협화음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뭐 해야 되냐? 장동혁 중심으로 우리는 똘똘 뭉치게만 하면 네. 항상 민주당은 뭉치고 우리가 분열돼서 졌던 게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아까 한 말 중에 좀 저기 정정할 건 뭐냐면 이렇게 네. 둘이 싸우면서 서로 폭로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치명상을 입는다 그러는데 민주당은 치명상 안 입어요. 아니 김병기 그 아들 의혹 읽어보면 그래도 상당히 타당성 있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조사도 안 들어가잖아. 정말 이거 보면 아 민주당 애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검찰하고 뭐 다 꽉 잡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정말 억울하면 의석수 많이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힘에서 뭐 이제 항의 시위 같은 거 할 때 지금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 필요한 거는 민주당과 좌파들과 잘 싸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당위원장을 주겠다고 하는 거를 왜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야?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안 싸우겠다. 우리는 안 싸워도 당협위원장 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날로 먹겠다는 심보잖아요. 예. 아니 뭐 강경 대응만이 뭐 대응이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다른 대안 뭐 어떻게 싸울 건가 한번 얘기하라니까. 지금 뭐 정기적으로 뭐 야당 대표랑 여당 대표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저쪽 당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지금 구정입장 계속 치고 있는데 좀 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관련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그 김건희 여사 오빠가 이제 구정영장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가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뭐 저는 오빠가 이렇게 뭐 풀려나가 이거에 큰 관심은 없는데 이 영흥지구 이 사건 자체가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2021년 대선 때 그냥 한 시민단체가 그냥 대장동 물타기 하려고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 조사한다고 특검이 정말 애꿎은 그런 양평구 공무원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았으면 이 살인 특검이라고 지금 아마 한 50일 넘게 계속 천막 시위하고 난리 칠 텐데 우리는 그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민중이 그 인간은 또 주가 조작까지 이제 결국 맞아요. 한 게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너무 조용히 그냥 지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사안들이 네. 논란이 국민의힘 정치인한테 일어나면 치명상이거든요. 그럼요. 특검 바로 그다음 바로 잘려. 근데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일어나면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이면 끝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좀 소름 돋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좀 국힘 분들도 좀 이렇게 계속 당 대표한테 자꾸 당 대표 흔들지 말고 좀 열심히 좀 합시다. 우리 진짜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막 궁시렁 거리는 게 김기현 대표 흔들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 김기현 대표 내려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돼서 우리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폭망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김혜지 같은 의원이 비례대표 2번 달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공천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김기현 냅뒀으면은 못해도 120석은 했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조사가 올라오고 있고 충청 대망론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선전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럼 대안이 있냐고요. 장동혁 말고. 당원들이 선택한 장동혁 말고 누가 대안입니까 도대체. 혹시 그 정연욱인가? 트라우마 있는 사람 얘기해서 미안한데 정연욱은 뭐 합니까 지금?
뭐 저도 전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언론 지상에라도 좀 나올 만큼 뭔가 좀 얘기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도 국회의원 어떤 우리 보수 최고의 스피커를 제끼고 그 자리에 갔으면 그 몫을 좀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고. 청년아 연우가 뭐하니?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뭐 큰 관심도 없는데 아무튼 뉴스에 별로 아니 보진 않네요. 장최고가 모른다면은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한 명은 그러니까 해당 행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이게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 싶네 진짜. 뭐 당연히 해당 행위가 더 나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의석수가 적잖아. 그리고 이걸 누가 폭망한 이유 중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참 책임이 있는데 제일 크죠 사실. 예, 그렇죠. 그런데 반성을 안 하고 한바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동훈 아니었으면 더 졌다는데 사실 뭐 여기서 더질 게 어디 더질 게 있니 없다니까. 여기서 진짜 정말 넘치듯이 아니, 있어야지 뭐. 2020년 진 것보다 더 졌는데 더 이상 어떻게 지냐고. 아니 그냥 김기현 대표 냅뒀으면 120석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적어도 뭐 이종섭, 황상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문제 민주당이랑 부안회동에서 같이 떠들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진짜로.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교수님의 전공 분야 이야기 좀 다룰게요. 오, 좋습니다. 김어준 전문가시잖아요. 김어준 전문가죠. 김어준 중독증에 여건이 빠져 있다. 정청래와 문재인도 준바다. 이게 김어준의 준인데 저는 털바라고 하거든요. 털보라고들 하니까. 문재인 유튜브 제작사가 김어준 방송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문재인이 첫 번째 방송에서 책 소개를 했거든요. 시집을 소개했어요. 그 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못된 딸이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서 엄청 화제인데 기자들 사이에서 이 못된 딸이 사고 치는 자기 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걔 딸을 말하는 건지 도대체 문재인의 의중은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잠깐 문재인이 시집을 냈어요? 아니 시집을 소개. 소개. 시를. 못된 딸. 하필 제목이 못된 딸.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저기 시를 진짜 쓴 줄 알고 많이 놀랐는데. 그렇구나. 저는 이 못된 딸은 저는 뭐 제 딸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문재인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또 애틋하더라고.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딸이라고 봅니다. 개딸이 지금 자기를 좀 디스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 출신으로 유튜브까지 하고 정청래가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라고 국회의원들한테 강조하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 문재인의 이 정말 뭐 죄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문재인이 넘사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문재인은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 완전히 뭐 연금도 박탈당하고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참 정말 이 좌편향된 국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딴 거 문재인 때 일어난 뭐 재임 중에 일어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은 다 제쳐 놓고서라도 그 사저를 살 때 그러니까 집 지을 돈을 살 때 누가 11억을 빌렸거든요. 김정숙이. 근데 누가 빌려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게 조사가 안 들어가더라고.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진짜. 왜 문재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해외 순방 갈 때 뭐 김건희 여사 건 겁나 뒤지던데 왜 문재인 건 하나도 안 뒤져. 정말 나는 그리고 인도 그게 나중에 불기소 나온 것도 진짜 나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 그 경찰이 여러분 김정숙 옷값에 스칼비를 옷 산 게 이미 증언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송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수사하게 됐지만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검찰이 해체되면은 이런 정권에 관련된 비리들은 앞으로 영원히 수사를 못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옷을 사는데 관봉권이 쓰인 게 확인이 됐대요. 그렇죠. 증언도 있고. 근데 관봉권은 우리가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쓰는 특활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아니 그 증언도 있어. 특활비라는 증언도 있다니까 이미. 근데 경찰이 1차로 무혐의 때릴 때 계좌 압수수색 한 번 안 했대요. 그러니까. 5만 대만 대 윤석열 대통령님 사저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지금 막 3번, 4번, 5번 가까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계좌 압수수색은 그냥 영장 받으면 띡 발부돼서 계좌 그냥 거래 내역 보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하고 경찰이 무혐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관봉권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서 현찰로 돈을 줬고 그리고 관봉권 사진도 있고 증언도 있고 그리고 그 옷가게 사장도 이미 그걸 기억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사건까지 불송치를 하는 이 경찰이 과연 우리의 그 치안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 쪽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우리 보수 쪽 수사는 누가 하느냐? 상설특검이 합니다. 상설특검. 모든 사안마다 특검이 네. 다 생기겠죠. 진짜 특검이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세금이 다 그런 쪽으로 쭉 뭐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유, 저 이 김어준 유튜브도 참 김어준 사회적 유튜버다 해악인데 문재인 유튜브까지 이제 유튜브에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그거 모르고 있는데 방심하다가 혹시나 추천 영상 이런 데 뜨면 진짜 기겁하겠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유튜브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 책 소개하는 거래요. 책 소개. 네. 책 소개하지 말고 문재인 좋아하는 걸 하시면 좋겠어요. 문재인이 예전에 2016년 9월에 어떤 그 AV 쪽으로 뭔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아, 그 뭐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그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동시에 올라왔는데 그때 뭐라 해명이 뭐였더라 그게? 해명을 안 했어. 해명을 안 하고 그 네티즌들이 이거는 해킹이다라고 주장을 일방적으로 했고 문재인은 한 번도 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정원이 문재인을 묻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그러니까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 노웅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이제 뭐 애가 없으니까 너는 애 안는 거 못하지라고 이제 대선 전에 했는데 이거를 갖다 해킹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경찰에 수사 의뢰를 뭐 한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은 똑같아. 이게 해킹이라면 누구보다 흥분해서 먼저 이거를 수사 많이 쳤겠지. 네. 의뢰를 했겠지. 그리고 해킹이라고 본인이 막 얘기하고 본인 얘기 아무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 아니니까 저기 그 뭐냐 AV 같은 거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하시면 제가 보기에 구독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구독 안 해줘. 저는 뭐 그런 여자 보기를 졸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 발언에 대한 법적 혹시 공방이 있다면 서민 교수님 잠깐만. 개인에게 해주시라. 잠깐만. 네, 내가 네. 무슨 잘못한 게 뭐?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법적 공방 무슨? 아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AV 추천을 하는 거지. 문재인은 재미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유머가 네.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AV 쪽으로 하라는 거 증거가 있잖아. 실제로 막 올라왔었으니까. 일본 그게 일본 뉴스에 나왔어요. 일본 뉴스에도 나왔고 일본 뉴스에 나왔던. 참 망신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일본 싫어하고 아니, 반이라는 사람이 왜 일본 거를 AV를 왜 지가 올려? 해킹이라고 해명을 하든가, 보좌진 실수라고 해명을 하든가, 그렇죠. 고양이가 잘못 눌렀다고 하든가, 뭐라도 해명은 하나 나와야겠네요. 문재인이 진짜. 근데 AV를 표지 올리는 거는 이 고양이가 할 수는 없어. 그건 어려워. 어. 좋아요 정도는 할 수 있어. 네. 안 돼. 아무튼 서민 교수님 발언 저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문제 제기하실 분들은 멸콩 TV가 아니라 서민 교수님 개인의 책임이다. 저희는 네.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그 저기 더 글로리의 전재준이라는 사람이 네. 비슷한 일로 출연. 맞아. 오징어 게임 나왔던. 하차했잖아. 하차. 맞아. 그 복근의 셰프 이걸 하차했다고요. 맞아요. 누구는 연예인도 이렇게 하차를 하는데 왜 문재인은 대선에 나가서 왜 당선이 되는 거야? 9개월 후에 왜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연예인이 더 중요해? 도덕정이 더 있어야 되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그 평산마을에서 법적 조치하려면 저는 좀 빼달라. 네, 서민 교수님 개인에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 네. 저한테 하시죠. 뭐 저는 어차피 법원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출석이 가능하고요. 걸어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그러니까 제가 뭔가 교수님이랑 방송을 하면 딴 때보다 더 정신 집중을 많이 하는 게 아슬아슬해서 이게 조마조마해. 선은 아슬아슬할 때가 제일 맞아요.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한 판에 오늘 줄다리기 참고로 우리 저기 장채고는 저에게 있어서는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존재입니다. 네.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문제가 잡아주죠. 있으면 팍 낚아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물가에 내놓은 애입니다. 사실은 정신연령이 그래요. 네, 얼굴도 동안 마음도 동안 서민 교수님과 함께한 금요일 방송. 최근에 여러분. 또 실을 넣었다는 설이 있는 서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너무 탱탱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인들이 이거는 여러분 막간의 농담인데요. 진짜 몇 명이 물어봤어요. 서민 교수님 실 넣고 너무 좋아졌는데 그거 뭔지 좀 물어봐 달라고.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그거 저한테 진짜 몇 명이 물어봤어요. 그것도 저기 실이 있잖아요. 네. 좋은 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특수실로. 종류가 다른가요? 저 개발된 지 얼마 안 되는 실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레이저 피부 관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레이저는 시술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피부 관리죠, 그냥. 네. 그렇죠. 한 달에 그렇죠. 한 번 가는 그냥 딱 한 번 받아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그럼요. 레이저는 뭐 우리 모두 레이저가 현실화돼야 그래야 이제 그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3,800분이 들어와 계신데 그래도 금요일 치고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3,800분 아닌데요. 무슨 말씀? 380명인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좋아요 꼭꼭 누르시고요. 구독도 네.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번 주말에도 서민 교수님의 방구석 라이브 있으니까 토요일 이번 주 제가 저기 제 누나의 없어요? 누나의 아들이라고 할까? 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럼 조카죠 뭘. 사촌 동생 아니지. 네. 조카지. 아 조카구나. 제가 사촌 누나 조카가 아니 누나의 아들이 조카지 어떻게 사촌 동생이에요? 헷갈렸어. 잠깐 헷갈렸고 저희가 이제 그 이남 이녀인데 네. 이남 이녀의 이제 중에서 그 자손이 결혼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제 거기를 가야 돼서 네. 거기 방구석 라이브를 못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이분이 이래봬도 서울대 의대 나온 교수님입니다. 아니, 근데- 비록 누나의 아들을 사촌 동생으로 헷갈리지만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서울대 의대 나온 분이에요. 네. 웃기려고 한 거지.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설마. 너무 진심이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누나의 아들은 그 조카지 조카. 네 그걸 그러니까 자꾸 잠깐만. 헷갈려. 그게 네. 외조카인가? 누나의 아들이니까 외조카야? 친조카? 친조카 아니에요? 네. 여자 쪽인데? 아니 그래도 친조카죠. 진짜요? 친조카 같은데.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너무 저도 헷갈려. 나도 말리는 찾아보면 것 같아. 나도 미치겠어. 내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찾아보지 마세요. 정말. 네. 아무튼 근데 조카를 우리가 뭐 친조카, 외조카로 구분해서 부르진 않으니까. 하긴 그렇죠. 네, 네. 조카면 5촌인가? 사촌. 아니 삼촌이죠, 삼촌. 삼촌이야. 여러분, 아야 이제 그만해. 너무 비참하자니까 내가 진짜 오늘 진짜 의학자로 또 오늘 시작할 때 멋있었는데. 그랬는데 마지막에 삼촌 때문에 망하네. 네, 여러분. 그렇구나. 이거 다 진실이 아니다. 짜고 치는 개그다라는 그럼요. 거 설마 믿어주시면. 이걸 모르겠어. 네. 이 나이에 사실. 교수님의 이미지를 위해서. 제가 부전공이 네. 친족 관계가 부전공이에요. 부전공. 네. 대학 때.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주말에도 멸콩TV에 다양한 쇼츠와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 1일에 여의도로 가게 되면 드디어. 주말 프로그램도 좀 개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코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방구석 라이브가 제일 먼저 개편 대상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최근에 조회수를 보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 대표님의 네. 하해와 같은 안양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진짜. 네. 네. 아무튼 더 재밌는 컨텐츠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12월 1일부터 시작될 여의도 시대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